자, 컴퓨터 시스템 기초 실습 제 6주차 오늘은 제 5장 램과 그래픽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용어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에 귀를 기울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램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아카데믹한 의미, 즉 학문적으로 따지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램 그러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 단순하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메모리에 어떤 주소 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액세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속도가 똑같다, 이런 메모리가 바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그거에 대비되는 것이 주소에 따라 가지고 액세스 타임이 다른, 서로 다른 그런 이제 시퀀셜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램 그러게 되면은 이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RAM을 따가지고 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다음 학기에 논리 흐름의 실습,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키텍처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램에 포함되는 뭐 D램, SRAM, 그리고 ROM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갖다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PC에서 다루는 그런 입장에서의 램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 램의 의미가 이 학문적인 의미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PC에서 램 그러게 되면은 그냥 메인 메모리 얘기하는 것이죠. 네, 메인 메모리 데이터 저장하는 메모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갖다가 사용할 때 그 용어를 학문적으로 쓰는 경우도, 학문적으로 정의된 용어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를 갖다가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문적인 용어나 의미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단어가 통하는 그런 뜻을 갖다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디팩토라고 얘기합니다. 예. 어떤 그 회사나 공장이나 사회나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가 통하게 정해진 그러한 이제 용어, 그거 다 디팩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PC에서 디팩토적인 개념으로 램을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모듈로 만들어진 D램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안에 이제 램 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핑거가 있어 가지고 메인보드에 장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그 램의 집합, 이 모듈 램을 갖다 우리가 보통 그냥 단순하게 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램 그랬을 때는 당연히 모듈 램을 의미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가 메인보드에 장착돼 가지고 CPU 연결해서 사용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 부분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학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듈 램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 가지고 뭐 SD램도 있고 뭐 DDR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트 페이지, 즉 이제 FP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램의 발달 그 단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형태로 램이 구성되고 제조가 되는데, 그러한 이제 단계에서 붙여지는 이름을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램의 이 명칭들, 주로 앞으로 이제 DDR램이 되겠죠. 뭐 DDR, DDR2, DDR3 또는 DDR4 같은 이런 이제 DDR램이 주로 되겠지만은, 이런 명칭들에 대해서 각각의 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의 기능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램 그러게 되면 이제 디팩토적인 개념에서의 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램 그러면 이 모듈 램 얘기하는 거예요. 램의 기능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투링 머신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그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링 머신은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자 했다면은 다들 알겠지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그 컴퓨터 기본 모델이죠.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먼저 메모리에 저장된 다음에 그 메모리로부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차례로 정해진 시퀀스나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차례대로 꺼내와서 실행하고 다시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머신을 갖다 투링 머신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의 기본 모델이 바로 투링 머신입니다. 이런 투링 머신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바로 램이 되는 거예요, PC에서는. 그리고 이 램에 저장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CPU로 보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CPU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저장하는, 말하자면 데이터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로드, 저장, 전송을 하는 그런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플레이스다 하는 것입니다. CPU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프로그램을 로드하고 뭐 저장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램의 속도가,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써 있지만 램의 속도가 컴퓨터의 전체적인 동작 속도에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램이 있는데 그 램보다 2배 빠른 램을 갖다가 사용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컴퓨터의 속도가 2배가 빨라지는 건 아니란 뜻이죠. 요거는 이제 이 강좌 후반부에서 이제 성능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성능 평가를 공부하면서 이 PC에 어떤 컴포넌트들이 PC 전체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사실 램 얘기는 없어요. 램이 컴퓨터의 전체적인 오버롤 퍼포먼스에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컴포넌트가 아니란 뜻이죠. 오히려 CPU의 뭐 클럭 속도라든가 CPU의 명령어 체계라든가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크, 뭐 SSD라든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또는 버스의 속도, 이런 것이 더 큰 영향을 주지 램 자체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란 뜻이죠. 물론 당연한 일이겠지만 램을 빠른 걸 쓰면 쓸수록 조금 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건 사실인데 뭐 램의 속도가 4배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속도가 뭐 한 2배, 3배, 4배로 확 늘어난다는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제 주로 PC겠죠. 아마 사서 뭐 이미 만들어진 메이커 제품을 사서 쓰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컴공 전공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쓰는 그 PC는 우리가 조립해서 쓰겠다 해가지고 조립 PC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립 PC를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 회사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품을 뭐 다 사다가 일일이 사다가 이제 조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CPU, 뭐 디스크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램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클럭 스피드가 다 다르고, 뭐 예를 들어 PC4, 즉 DDR4 랩이라 할지라도 뭐 PC4 뭐 5300도 있고 뭐 4600도 있고, 어떤 거는 뭐 3200, 뭐 어떤 거는 뭐 2133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럭 스피드에 대한 그 팩터인데, 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2400보다는 4800이 2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거니까, 야 그러면 이거 램을 늦은 거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이왕이 좀 빠른 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빠른 램일수록 비싸죠.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램을 갖다 늦은 걸 쓰면 왠지 컴퓨터가 느려질 것 같아 가지고 뭐 좀 주저하다가 빠른 걸 돈 비싸게 주고 사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빠른 램을 쓰면 쓸수록 컴퓨터의 성능이 좀 좋아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램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엔간한 램 쓰면은요, 엔간한 속도는 다 나옵니다. 큰 문제 없어요. 또한 이 램은 운영체제 프로세스하고 사용자 프로세스가 머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할 때 그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실체를 갖다 이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세스들이 머무는 장소, 이건 디스크가 아니고 램이에요. 보통 비전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디스크에서 실행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프로그램은 디스크에서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램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간에 실행이 되려면 일단 디스크에서 램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프로세스가 동작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컴퓨터 공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개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때 운영체계 과목에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2학년 2학기의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아마 어느 정도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프로세스 그리고 메모리, CPU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는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PC에 좀 한정을 해가지고, 물론 PC라 하더라도 이제 서버 PC도 있습니다만은, PC 한정을 해가지고, 이런 모듈 램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듈 램 형태로 만들어진 램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램의 시작은 EDO 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DO 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Extended Data Output 램이라고 하는 요 EDO의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게 EDO 램이에요. Extended Data Output 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에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겠지만은 읽고 쓰는 버스가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읽고 쓸 수는 없습니다. 시간차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EDO 램은 Extended Data Output, 즉 출력용 버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시간차로 클럭을 겹쳐가지고 동시에 출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램인데, 여기서 읽는다 하는 것은 이제 램의 기준입니다. 램의 기준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이고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인데, 요 Extended Data Output 핀이 따로 있는 그런 램이 바로 EDO 램이고, 미리 얘기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램은 전부 다 EDO 램입니다. 한마디로 EDO 램이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게 PC4, 다시 말하면 이제 DDR4 램이죠. 이 DDR4 램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EDO 램입니다. EDO 램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다음에 나온 것이 SRA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ynchronous Dynamic 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EDO 램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 DDR 램, 그 듀얼 데이터 레이트 램의 절반 속도, 즉 싱글 데이터 레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ynchronous Dynamic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전자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자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적인 회로 동작으로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램에 그 읽고 쓰는 사이클 주기가 싱크로너스하게 어떤 특정한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동작하는 그런 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PC66, PC100, PC133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클럭 주파수 갖다가 쓰게 된 것이죠. SD램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 SD램의 그 데이터 레이트, 즉 데이터를 갖다가 버스로 내보내거나 읽어오는 그런 속도를 갖다 더블업 시킨 그런 SD램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DDR램입니다. 이 DDR램은 DDR1, 그냥 DDR이라고 그러죠. DDR2, DDR3, DDR4 같은 이제 현재까지 4가지 형태의 이 DDR램을 쓰고 있는데, 각각의 그 DDR 번호에 따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전기공학적인 팩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만은 물리적인 팩터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칩의 배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핑거, 요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핑거라고 그러죠. 요 핑거에 그 있는 홈, 그리고 정확한 핑거의 개수도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동작 전압도 다르고, DDR보다는 DDR4가 전 동작 전압이 상당히 낮아졌죠. 동작 전압이 낮아진다는 뜻은 그 DDR 램을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요 전력이 작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DDR보다 DDR4 램이 전압이 거의 2분의 1밖에 안 되죠. 동작 전압이. 이런 얘기는 DDR4가 DDR보다 소모 전력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꼭 절반은 아니에요. 절반보다 훨씬 더 아래에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쓰긴 하는데, 우리가 전압만 보더라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같은 전류를 갖다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압이 절반 이하이면은 당연히 소모 전력도 절반 이하겠죠. 그래서 DDR4 같은 경우는 저전력을 사용하는, 요새로 말하면 이제 CPU로 따지면은 스카이레이크 이후에 그런 이제 그린 에너지를 갖다가 목표로 하는 그런 CPU에서 주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램이 바로 DDR4 램이 되는 겁니다. DDR3 램만 하더라도
뭐 전력에 대한 요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DDR4에서는 확실히 전압도 낮아지고 여기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용 전류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아진 그런 이제 친환경 그린 에너지적인 그런 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DDR1에서 DDR4로 넘어갈수록 클럭 주파수가 동작 클럭 주파수 점점점 빨라지죠. 예, 점점 빨라지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굉장히 낮은 전압에서 굉장히 높은 클럭 주파수에 돌아가는 그런 램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DDR4 같은 경우에는 DDR3나 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800, 뭐 PC2133 이렇게 쓰지 않고 DDR3면은 PC3 뭐 800, DDR4면은 뭐 PC4 2133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요새는요. 디펙터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구경하기 힘든 램 중에서 ECC D램이라고 또 있습니다. 뭐 ECC D램 또는 이제 ECC 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램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저장합니다. 8비트를 갖다가 한 개의 단위로 해가지고 바이트 단위로 한 개의 주소를 갖다가 할당하게 되는데 8개 비트의 데이터를 갖다가 읽고 쓰다 보면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에러를 갖다가 스스로 코렉션,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램 자체에 갖고 있는 그러한 즉 ECC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램이 바로 ECC D램입니다. 그래서 요 ECC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램 같은 경우에 요 램 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보통 8개인데 ECC 램은 9개가 있어요. 8개에다가 한 개의 ECC용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칩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ECC 램은 일반 램하고 한눈으로 보기에도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런 ECC의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D램은 뭐 일반적인 PC에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서버용 PC, XMP 뭐 같은 시스템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램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서버나 XMP 시스템은 처음부터 메인보드 자체가 ECC D램을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ECC D램을 써야 돼요. 이런 경우가 이제 CPU가 뭐 알파라든가 아니면 제온이라든가 아니면 스팍, 뭐 밉스 뭐 이런 뭐 웍세션 이상의 서버용 로 사용되는 그런 CPU들이 주로 ECC 램과 조합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제 일반 램보다 칩이 하나 더 있는 것 뿐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ECC 램을 구매하려고 해보면은 ECC 램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거의 2배, 뭐 심하면 3배까지 비쌉니다. 아니 뭐 칩 하나만 딸랑 더 붙었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비싼 데는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PC를 조립하거나 사용할 때 ECC D램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 10세대 인텔 코어 i7을 사용해서 PC를 조립한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ECC 램을 쓰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뭐 i9 뭐 일부 종류라든가 아니면 제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ECC 램을 사용하도록 요 메인보드들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쪽과 이쪽은 다른 세계예요. 이쪽은 여러분들 개인용 PC급, 이쪽은 서버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 ECC 램과 일반 램의 어떤 모양적인 차이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램이 이제 EDO 램입니다. 요거는 언제 쓴 거냐면은 이게 아마 89년에서 90년 사이에 386, 486 되죠. 예, 그럴 때 많이 사용했던 램이 바로 요 이제 EDO 램입니다. 요 처음에 요런 램이 모듈 램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참 신기하긴 했죠. 요새는 이런 램을 구경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핑거 개수도 상당히 작고 좀 간단하죠. SRAM은
SRAM을 굳이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DDR-램, 예, DDR-램이죠. 이게 바로 DDR-램입니다. 칩 번호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8개 칩으로 되어 있죠. 한 면만 8개 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양쪽 다 8개 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DDR-램이고, 이 CC램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죠? 예, 선스팍스에서 사용하던 이제 램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6개 곱하기 3, 18개의 칩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16개가 아니고 18개냐, 18개냐, 바로 9개의 램칩 단위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개 곱하기 2, 총 18개의 램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ECC 램입니다. 한눈에 봐도 좀 뭔가 비싸 보이죠? 선스팍스에서 사용했던 겁니다. 삼성 램이네요. 또 우리가 이 모듈 램을 갖다가 용도별로 본다면은 뭐 그야말로 PC용이냐, 아니면은 이제 노트북용이냐, 아니 서버용이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디바이스, 예를 들면 이제 프린터에 들어가는 뭐 폰트나 아니면 프린터에 어떤 인핸스된 그 기능을 갖다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램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구분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특수 용도나 일반 용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비슷한 걸 다 쓰긴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PC 용도로 쓴다 그러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런 PC용 램을 쓰는 것이고, 노트북은 아무래도 PC보다 작기 때문에 좀 작은 크기의 그 램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런 모양의 램을 쓰기보다는 훨씬 더 작은 형태, 같은 램칩을 쓰더라도 좀 더 컴팩트한 그런 인터페이스와 보드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램을 쓰게 되죠. 네, 이런 말하자면 이제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의 메모리를 쓰게 됩니다.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보게 되면은 램과 PC용 램과 노트북 램은 거의 반 정도 크기의 차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크기입니다. 서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ECC 램을 쓴다고 그랬죠. 근데 ECC 램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이게 PC2건 뭐 PC3건 PC4건 간에 아무래도 데이터 레이트의 그 양이라든가 뭐 전압이라든가 이런 영향 때문에 서버용은 열이 많이 나는 경향이 많아요. 게다가 칩도 하나 더 있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방열판 씌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부 PC용 그 램도 방열판을 씌워가지고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조금 하이엔드 PC라고 생각되는 좀 고급 PC를 갖다가 조립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방열판이 붙어 있는 이런 램을 쓰거나, 아니면 방열판이 아니더라도 커버가 있는 그런 램을 쓰는 사람도 꽤 있는데, 글쎄요. 과연 방열판이나 커버를 달고 있는 램이 그렇던 램보다 열 조절이 잘 될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방열판과 램의 구조의 관계라기보다는 메인보드에서 램 슬롯의 간격을 갖다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방열판은 일반적으로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빽빽하게 램을 꽂으면 방열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행 방열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램 위에다가 따로 커버를 씌워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 램에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발열을 갖다가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열을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램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그야말로 방열판, 제 기능을 하는 뭐 공랭이나 순행 방열판을 갖다가 제대로 붙이지 않은 다음에는 엔간하면은 램에다가 커버를 씌우지 않기 바랍니다. 램이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쉽게 손상될 수가 있어요. 램의 수명을 일부러 짧게 하고 싶다. 그럼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메이커들이 램을 만들 때 커버를 안 씌워서 내보내는 게 기본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멋을 위해서 사용한다. 글쎄요,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될 겁니다. 웬만하면 씌우지 마세요. 뭐 규격으로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뭐 DIMM, 더블 인텐시티 메모리 모듈이라고 하는 것인데 DIMM 그러게 되면은 SIM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SIM은 모듈 램의 보드에 한쪽 면에만 램이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양쪽 면 다 붙어 있으면 DIMM이에요. 이것도 뭐 FBDIMM이다, 뭐 SODIMM이다. 아까 보여줬던 요런 그 노트북용 램 양쪽으로 붙어 있죠. 이런 게 이제 이게 SODIMM인데 이거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뭐 프린터용이나 이런 아주 어떤 작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더 작은 DIMM도 있어요. 요런 사이즈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마이크로 DIMM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쓰는 디바이스들이 따로 있고 특히 이제 뭐 여러분 야외용 그 초소형 PC 같은 경우에 이런 DIMM을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특수 용도의 PC를 다루다 보면은 이런 거 가끔 보게 될 겁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이런 모양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큼 노트북을 분해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노트북 분해해 본 적이 없다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인데 PC나 노트북을 분해해 본 경험이 없으면 곤란하죠. 하긴 뭐 PC는 여러분들이 뭐 분해 조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노트북이나 맥북을 분해 조립하는 거는 좀 주저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반부에 가서 과감하게 한번 분해를 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램의 피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피처는 크게 이제 캐퍼시티, 그 다음에 이제 클락 스피드, 그리고 이제 프론트 사이즈 버스 레이트, 그리고 이제 볼테이지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램의 그 제조사,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도시바라든가 아니면 TSMC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이 램의 피처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 이 정도의 피처일 것 같은데 일단 캐퍼시티 그러게 되면은 요거는 한 개의 램 칩,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램이 있으면 요 모듈 램에 붙어 있는 한 개의 이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칩 하나의 용량이 얼마냐 하는 것이고 이건 비트로 얘기합니다. 바이트가 아니에요. 비트입니다. 요 램 칩 하나의 용량이 뭐 1기가냐, 뭐 2기가냐, 뭐 16기가냐, 뭐 64기가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가 사용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기가 바이트가 되려면은 이런 1기가 칩이 8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이 칩이 8개인데 요 한 개 한 개가 만약에 1기가짜리다 그러면 요 한 면이 전체가 1기가 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요게 한 면이 16기가 비트짜리가 8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요 한 면 자체가 16기가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램 칩은 모듈 램에 들어가는 한 개 한 개 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량은 보통 그 한 개 칩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의 비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럭 스피드하고 이제 FSB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아마 여러분들 램을 사용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램을 갖다가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량으로 뭐 4기가짜리다, 뭐 16기가짜리다, 32기가짜리다 이런 말도 물론 하지만은 이 램을 얘기할 때 뭐 DDR4 예를 들면 뭐 DDR4 뭐 320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DDR4 램을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PC4 뭐 예를 들면은 PC4 2560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PC4 21300, 뭐 PC4 19200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클락 스피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DDR 램의 종류, DDR4면 DDR4, DDR3는 DDR3라고 표시하죠. 그 뒤에 붙어 있는 숫자는 바로 클럭 스피드인데 이 클럭 스피드는 보통 기본 클럭 스피드, 즉 D램의 리프레시 클럭 레이트가 있습니다. D램은 다이내믹 램은 요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그 데이터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리프레시하는 클럭 레이트가 있는데 그 클럭 레이트의 일정 배수를 곱한
값이 바로 클럭 스피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DDR4 32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DDR4에 들어있는 DRAM 갖다가 리프레시하는 클럭 레이트는 400MHz예요. 400MHz인데 이 리프레시의 동작 배수가 8배수입니다. 즉 멀티플라이가 8인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8, 그래서 3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3200 메가헤르츠라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3200MHz로 동작하는 램의 데이터 전송률은 3200 메가 트랜스퍼 퍼 세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FSP 레이트는 뭐냐? 이 클럭 스피드에다가, 자, 아까 이제 램 칩은 비트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쓰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죠. 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램이 초당 얼마만큼의 바이트가 전송할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즉 클럭 스피드에다가 바이트를 곱한 수가 바로 이 FSB 레이트, 프론트 사이드 버스의 레이트, 다시 말하면 데이터 전송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PC DDR4 3200이 있다. 그럼 동작 클럭은 400인데 8배속 동작하니까 3200 메가헤르츠인데, 그거 갖다가 한꺼번에 8비트씩 바이트로 동작시키면 어떻게 된다? 다시 3200 곱하기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3200 곱하기 8이 얼마예요? 그게 바로 25600이죠. 그래서 이 FSB 레이트로 쓸 경우에는 2560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8비트 동작할 때 3200 MT per sec의 그 값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램이라는 뜻이고, 이것을 메모리 종류로 따질 때는 DDR4에 3200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클럭 스피드하고 FSB 레이트의 관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DDR4라고 쓴 클럭 스피드로 표시하는 그런 메모리 네임이 있고, 그리고 FSB 레이트로 표시하는 네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관계를 써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봤듯이 DDR4 3200, 즉 3200MHz 동작하는 그 램은 FSB 레이트로 따졌을 때는 PC4 25600으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333으로 돌아가는 것은 26600이 될 것이고, 3600MHz로 돌아가는 것은 28800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구할 수 있는 램 중에서 DDR4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아마 2133일 겁니다. 2133MHz짜리. 즉 DDR4 2133, 이게 제일 저렴할 텐데, 요것에 FSB 레이트로 따지는 표시는 PC4 17000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램을 고를 때 제일 가격하고 이 스피드 사이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일 텐데, 고민 끝에 대부분 아마 이런 걸 쓸 겁니다. PC4 19200. 예. 그러니까 2666이나 2800을 쓰기에는 조금 비싸고, 2133 쓰기에는 뭔가 좀 너무 느린 것 같고, 이런 이제 애매한 생각이 들 때 보통 여러분들이 PC4 19200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램의 스피드는 전체적인 컴퓨터 속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램을 고를 때 굳이 빠른 걸 갖다가 일부러 고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봤지만 2133하고 3200하고 두 배, 거의 한 60% 이상 차이 나죠. 60% 차이 나는데 전체적인 성능이 60%가 차이 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해봤자 한 5%? 5%쯤 영향을 줄래나? 아니면 예를 들면 DDR4 2133하고 DDR4 5333, 야, 상당히 그 빠른 최신형 램이죠. 5333. 이거 지금 쓰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DDR4 5333이면요, 예,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쓴다고 하는, 그래도 초고속 램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 4600도, PC4 36800도 상당히 비싼데, 꽤 비싸겠죠. 어쨌든 2133하고 5333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스피드가. 그렇다 해가지고 2133 대신에 5333을 갖다가 장착을 하면은 컴퓨터 속도가 정말 눈에 띄게 빨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조금 빨라져요. 아마 예민한 사람은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빨라졌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싼 램을 쓸 필요 없이
적당히 뭐 한 2133이나 뭐 2666 정도, 아니면 좀 찜찜하면은 한 3205 정도 뭐 쓰는 것까지 괜찮지만은 뭐 그 이상을 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그 클럭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FSB 레이트 표시를 갖다 서로 관계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매핑할 줄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램을 구하려고 이제 인터파크나 아니면 이제 G마켓을 들어갔을 때 보게 되면은, 또는 뭐 이베이 같은 들어갔을 때 보게 되면은, 어떤 데서는 이렇게 클럭 스피드로 램 규율 표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FSB 레이트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다 알아둬야 돼. 이게 이 램이 서로 다른 표시로 어떤 표시가 되는가,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시중에 나오는 램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램에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죠. 이 딱지에 이제 이 램의 내용이 써 있는데, 이 딱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반대로 보이네요. 일단 이제 PC264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럭 스피드 표시보다는 FSB 레이트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램의 딱지를 보고 여기 이제 스티커를 보고서는 이 램이 어떤 램인가 알고 싶으면은 이 FSB 레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면 되고, 이것을 클럭 스피드로 다시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클럭 스피드하고 FSB 관계를 갖다가 보면서 확인해 보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여러분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서로가의 관계. 근데 외워둘 수 없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클럭 스피드는 베이스 클럭의 뭐 예를 들면 8배수다, 아니면 뭐 3배수다, 이런 식으로 알면 되는데, 배수까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요 두 개 사이는 그냥 곱하기 8이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는 3200과 25600의 그 관계는 곱하기 8이다. 즉 8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8비트를 갖다 곱하는 거죠. DDR4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MHz 동작하는데 3200이니까는 8배수죠. 8배수고, DDR3도 266에서 동작하는 게 2133인 거 보면 이것도 8배수입니다. 8배수이긴 한데, DDR2 같은 경우에는 8배수가 아니라 얼마예요, 이게? 약 4배수죠. 그리고 DDR1 같은 경우에는 2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수가 램마다 또 달라요. 이게 어떤 거는 뭐 4배수이고, 어떤 건 2배수이고, 어떤 건 3배수이고, 어떤 건 또 5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 클럭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세하게 어려울 텐데, 어쨌든 요 클럭 스피드하고 요 FSB 레이트하고의 관계, 요것들은 여기 곱하기 8이니까 여러분 쉽게 서로 간에 매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요 스피커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아예 안 보이면 어떡하냐? 안 보이면 이게 이 모듈 램이 뭐 클럭 스피드가 얼마이고 용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고민도 할 텐데, 그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눈에 여러분들이 이 램이 용량이 얼마이고 스피드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학기에 논리회로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전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최신형 램일수록 동작 전압이 낮아요. 뭐 1.2V에서 요새는 거의 1.4V 요 사이에 동작하는 것 같은데, 이 CC램이라든가 아니면 서버용 램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1.6V에 동작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볼테이지가 서로 다르면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이 안 되니까 어떤 동작 범위에 있느냐, 예를 들면 1.2에서 1.4 범위에 동작하는 그런 메인보드는 1.6에서 2.4V 동작하는 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1.6에서 2.4V 정도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에서는 1.2V에서 1.4V짜리 그 사이 동작하는 램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볼테이지에 대해서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슬롯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냥 끼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램이 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에서는 이런 그 동작 전압의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시적으로 지금만 봐도 1.6V짜리 모듈 램 안 나옵니다. DDR4 중에 그런 거 없어요. AMD AMD CPU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 아직도 DDR3를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쓸만한 DDR3도 전부 다 1.2에서 1.4V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PC의 범위에서만 한정해서 본다면은 동작 전압은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고 요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램들을 갖다가
제조하는 제조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 하는 것도 요새는 이제 중요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 램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반도체를 다루는 회사, 즉 반도체 공정을 다루는 그러한 공장을 가진 회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램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따라 벤더라고 합니다. 램 벤더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을 갖다가 처음부터 반도체 웨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램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반도체 그 소자를 갖다가 제조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파운드리. 요거는 이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업체 이름하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최초의 파운드리 회사가 바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파운드리하고 벤더가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면서 램 벤더인 그런 업체들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역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삼성, 그리고 구 LG, 현재 SK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이 램 벤더이자 파운더리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의 삼성의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막강합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특히 2020년, 2021년에 들어와서는 거의 삼성에 뭐 가까운 그런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특히 일부 품목, 예를 들면 SSD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바일용 램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은 그 품질이나 가성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쉐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겠죠. 아무래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뭐 PC용 램도 만들고, 인베디드 메모리, 여러분들 이제 말하자면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거죠. 또는 비디오 메모리, 그리고 SSD에 사용하는 그런 램들,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분야를 갖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 파운드리 램 벤더를 갖다 본다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에 이제 타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로고를 갖고 있죠. 타워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데인데, 원래 이 타워라고 하는 그 업체는 뭐 PC용 램을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주로 이제 센서 모듈이나 IoT 모듈, 뭐 CMOS 또는 이제 인더스트리에 사용되는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에서 주로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군사용으로도 뭐 필요로 하는 그런 램들을 갖다 주로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는 요 군사용 장비들에서 PC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비를 많이 씀에 따라 가지고 PC에 사용되는 램도 꽤 많이 공급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됐죠. 근데 역시 이 램 업체라기보다는 이제 반도체 제조 업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라고 하게 되면 역시 글로벌 파운드리즈입니다. 예. 미국의 업체이고,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여기서 이제 관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글로벌 파운드리, 보통 GF라고 합니다. GF. 미국 그 뉴욕 근처에 그 요크타운이라고 하는데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반도체, 뭐 모바일에 사용되는 반도체, 뭐 항공 우주에 사용되는 반도체,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반도체, 인더스트리용,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넌 램 파트들, 램이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파운드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또 이 PC용 메모리 업체에 또 뛰어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인텔하고, 뭐 아직은 뭐 인텔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예, 한때 그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반도체를 갖다가 다 중국이 잡아먹겠다, 큰 소리에 빵빵 치고 덤벼들었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정보력에 맡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IMC, 뭐 HLMC, 그다음에 HH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초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주로 PC용 램, 모듈 램을 주로 생산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공업용 반도체를 일부 생산하긴 하는데,
이 PC램은 좀 그 메모리 업계에서는 약간 좀 하위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여기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쪽도 뭐 그렇게 뭐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바로 옆에 있는 대만한테 뭐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뭐 대만의 가장 유명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초대형 기업인 TSMC. 우리도 잘 알고 있죠. TSMC는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뒤를 이어 삼성이 뭐 17%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TSMC보다 뭔가 마켓쉐어가 많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TSMC 대만 최대 기업입니다. 뭐 비디오 램, PC 램, 인베디드 메모리를 가지고 각종 하이엔드 메모리 갖다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이고 뭐 그 밖에 뭐 스토리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출하고 있죠. TSMC 외에도 뭐 PSMC, 뭐 UMC는 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회사입니다. BIS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타이완은 전통적으로 이 IT 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만은 웬일인지 201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죠. 비록 뭐 지금 TSMC가 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거의 아까 얘기했다시피 60% 가까운 마켓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그 더미넌트 회사입니다만은 기술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나 서포트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이나 타워나 아니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왠지 좀 경이롭습니다. 아주 뭐 잘못하다가는 뭐 SIMC한테 밀릴 수도 있긴 한데 예, TSMC가 그렇게까지 저력이 없진 않기 때문에 아마 SMIC가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근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한테 이 기술적인 그 리소스를 갖다가 많이 뺏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그만큼 이제 부족하다는 뜻이죠. 말하자면요. 그런 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이제 주요 메이저 그 파운더리 업체 말고도 이제 램 벤더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파운더리는 아니고 이제 램 제조 판매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팀그룹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트랜센드 여러분들 그 SD 메모리로 유명하죠. 트랜센드 아니면 이제 USB 메모리로 유명한 킹스턴 아니면 마이크론 같은 것들 뭐 그다음에 SSD로 유명한 티무즈 그리고 역시 SSD하고 USB 메모리 유명한 실리콘 파워 이런 데들 그리고 역시 이제 이 TSMC의 여러 판매 업체들 예, 판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램이나 또는 이제 램 관련된 그런 저장 장치들을 갖다가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업체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만든 반도체나 램이나 메모리를 갖다가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정말 독보적이라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죠. 어쨌든 이 파운더리의 그야말로 원조격, 그야말로 제일 큰 형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GF입니다. 글로벌 파운더리. 인텔은 제일 마지막 후발주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파운더리가 제일 큰 형님인데 이 제일 큰 형님이 말하자면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최고입니다. 가장 그 하이엔드 기술 갖고 있는 게 글로벌 파운드리예요. 그리고 마켓 쉐어로는 제일 큰 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TSMC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과 마켓 쉐어 사이에서 가장 그 높은 실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이나 아니면 대만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그렇게 뭐 경계하진 않았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2010년대까지 딱 넘어온 순간에 이 글로벌 파운더리나 이제 TSMC가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계의식을 갖고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업계는 누가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느냐, 누가 마켓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나 SK가 굉장히 큰 능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에 그 전 세계 마켓 쉐어도 30% 이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자랑스러운 일이죠.